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선우 작가의 단편소설 다리 위에서입니다. 이선우 작가의 소설은 책나들에서 몇 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상당한 깊이와 울림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한 속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 다리 위에서,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준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1년 만에 전화였다. 형은 느닷없이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고종사촌 형인 석준 형과는 송이가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된 뒤로 내가 만날 기회를 피했으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 지 좋기 서너 해가 되었다. 형 쪽에서 한두 달에 한 번 전화로나마 안부를 전해오던 것도 내가 별 호응이 없자 점점 뜸해지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전화도 없이 지냈는데 형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솔직히 무례하게 느껴졌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날씨 이야기며 가까운 냇가에 살얼음이 얼었다느니 바쁜 판사 나리께서 놀러갈 시간이 있겠냐는 둥 쓸데없는 말로 한참을 버텼다. 그래도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가고 싶은 곳이 대체 어디냐고 물었다. 형은 가보면 알게 될 거라는 대답만 흐리게 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쌍둥이 고모들과 고종사촌들의 근황을 늘어놨다. 서먹한 침묵이 이어졌다. 평소라면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형인데 이번만큼은 달랐다. 내키지 않아 하는 것쯤은 대번에 눈치채지 못할 형이 아닌데도 내 감정 따위는 아른 채 않고 장기침을 두세 번 하더니 재차 꼭 나와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석준형 엄마인 큰고모와 닮아 보였다. 큰고모는 나와 송이, 심지어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했다. 표면상으로는 아버지 없는 조카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포장했지만 걱정을 빙자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동향 파악이 목적인 듯 우리 주변을 탐색했다. 쌍둥이 고모들은 아버지와 같은 피를 나눴지만 아버지와는 판이하게 성향이 달랐다. 특히 큰고모의 지치지 않는 욕망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늘 궁금했다. 석준 형과 윤서 누나의 표면적 성공은 큰고모의 지치지 않는 집착과 강요의 결과물로 보였다.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집안의 해결사로 군림했다. 큰고모는 약사이고 작은고모는 중학교 영어교사이다. 꽤 안정된 직업의 쌍둥이 고모들에 비해 아버지는 평범한 중소제약회사 세일즈맨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버지의 모습은 내 눈에 조금도 무능하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아버지가 맞이었고 고모 둘은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쌍둥이 고모들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의지하듯 아버지를 따르고 의지했다. 고모들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버지보다 일찍 같은 해에 결혼했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쌍둥이 고모들은 공부 능력이 두드러진 데다 셈이 많아 1등을 놓고 쌍둥이 간의 암묵적인 경쟁을 일삼았다는 거였다. 작은 고모는 큰 고모 소개로 여자를 만나 결혼한 기태형이 처가를 따라 미국으로 간 뒤로 형수가 술을 많이 먹어 기태형이 고생이 많다는 것이 못마땅해 소개해준 큰고모와 소원해줬고 엄마와 나는 동생 승희가 스님이 된 뒤로 큰고모와 석준형과 절연 상태로 지냈다. 할머니 생전에 우리 모두가 의절하고 사는 걸 봤다면 흉측한 일을 다 보겠노라 식음을 전폐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어느 경우에라도 자신을 중심에 놓고 똘똘 뭉쳐 공처럼 굴러다녀야 직성이 풀렸다.
속은 골마 터질 망정 할머니 앞에서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무궁화처럼 활짝 핀 얼굴로 방글거려야 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남처럼 지내는 지금의 우리 관계를 봤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형은 나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물러서지 않고 침묵으로 응수했다. 깊은 물속에라도 들어가 앉는 듯 고요하고 어색한 시간을 형이 깼다. 그동안 형은 내가 보고 싶었다.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아니까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한 거고. 형의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형의 감정과 내 심경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형과 내가 된 기분이었다. 닫혀 있다고 믿던 마음의 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벌써 놀이에 빠져 짓궂게 웃던 형과의 추억 어디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려, 어딘진 모르지만 가보자고. 근데 형은 갑자기 전화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단번에 대답해버리고 스스로 놀랐지만 홀가분했다. 몸 전체를 짜릿한 소름이 휘감았다. 내심 보고 싶던 형이었다. 형과의 동행이 조급한 기다림으로 치달았다. 달처럼 활짝 웃던 형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형은 내 말에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함께였고 묵직한 격려로 지지했다. 갑자기 형과의 추억이 있는 곳, 혹여 그곳에 가는 건 아닐까. 그곳을 생각해낸 이후로 기이하게 미소가 번졌다. 쌍둥이 고모가 태어나고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였다. 할머니는 홀로 3남매를 키워낸 것을 평생 자부심으로 삼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다른 건 초등학교 2학년인 나와 겨우 7살인 송이를 데리고 과부가 됐지만 엄마는 할머니처럼 한 번도 나와 송이를 자신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자식, 고맙다.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보자.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듯 수화기를 통해 밝아진 형의 음성이 전해졌다. 형은 여행의 이유나 목적지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도 소원해진 형이 나와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다행히 내리던 비가 그치더니 먼 하늘에서부터 붉은 기미가 퍼졌다. 베란다 밖 안개도 걷히기 시작하면서 푸르스름한 하늘과 겹쳤다. 어둑한 지하 주차장을 나와 거리를 달렸다. 주일 새벽 도로는 한산했다. 평소라면 이불 속에 있을 시각이었다. 주중에는 유독 문제 있는 다리건설 현장 감독으로 치열하게 옮겨 다니는 탓에 주말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홍군 속으로 빠져들었다. 혼미한 정신을 차리고자 차창을 열었다. 찬 공기가 훅 들어와 뺨을 때렸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을씨년스럽고 매섭게 찼다. 유년의 나는 어땠나. 이상하게 아버지가 죽은 몇 년의 기억이 머리에서 사라졌던 때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슴이 아려 며칠씩 몸져 누워 앓았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던 시절이었다. 모르는 일이라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텔레비전 화면 속 이미지라고 체면을 걸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에서 모조리 불러내고 수집하는 것에 몰두하고 은밀하게 곱씹었다.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장면, 할머니께 용돈 달라고 떼쓰다 들켜
매맞던 일까지 반복해서 소환시켜 질겅거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까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엉겁결에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겁먹은 얼굴로 섰던 나를 엄마는 차려놓은 아침상 앞에 어깨를 짓눌러 앉혔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밥이 아니고 눈물이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게 하고 등을 떠밀어 학교를 보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버지를 놓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발바닥에 힘을 주고 잠시 버텼지만 엄마의 힘은 버티고 선 내가 거역할 힘이 아니었다. 개근상 타야지. 어서 가. 개근상이 뭐라고. 아버지 금방 어떻게 안 돼. 엄마는 채근했다. 학교로 걸어가는 내내 아버지가 토해낸 하얀 와이셔츠 앞섭에 묻은 피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사이렌 소리가 자꾸만 내 뒤를 따라오는 듯했다. 찬 공기가 살갗에 파고들어 사뭇 떨렸다. 텅 빈 운동장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프다면 내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나? 흔들리는 아버지의 동공이 자꾸만 내 눈과 마주쳤다. 짜릿한 소름이 온몸에 솟았다.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다 손을 내밀며 부스스 일어나 앉던 것이 생각났다. 제약회사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힘없이 가? 좋은 약 많이 먹었을 텐데. 큰 고모는 자신이 권하던 약을 거부하던 아버지를 질타라도 하듯 말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 나는 개근상을 타지 않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엄마에게 작은 복수를 했다. 그리고 기억을 지우기로 했던 거였다. 오랜만에 새벽 운전이었다. 지방 현장일 때면 새벽 운전을 피하고 싶어 근처 모텔을 잡아 숙박하곤 했다. 아침잠이 많은 것은 어려서부터 취약점이었다. 새벽 풍경은 가로등 아래 나무들이 떨고 있는 듯 가늘게 흔들렸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자가 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예사롭지 않고 수상하기까지 한 형과의 여행에 나는 약간의 긴장이 되었다. 목적지도 모르고 오랜 격조 끝에 둘만의 여행이라니.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다. 좀처럼 몽롱함이 가시지 않아 차창을 열었다. 신호대기에 서서 옆 차선에 정차한 트럭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도 나처럼 졸음을 쫓을 양인지 차창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전운전을 기원하듯 두 손을 모은 인형이 트럭 대시보드에서 까딱거리는 게 보였다. 내 차 대시보드에도 차를 처음 샀을 때 엄마가 구해서 놓아준 작은 십자고상이 졸지 말라고 종용하듯 보였다. 옆 차선에 선 트럭에서 하품 소리가 들려왔다. 하품이 나에게로 옮겨졌는지 하품이 연거푸 나왔다. 형은 아파트 정문에 나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보스턴백과 다른 한 손은 커피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 요즘은 환갑 넘어도 뒷모습만 보면 40대로 보이는데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깨부터 구부정하게 노인의 모습처럼 서 있었다. 형은 10년 전에 수술받은 고관절 전치환술 이후 수술한 오른쪽 다리가 2cm나 길어 걸음을 옮길 때 절뚝거렸다. 의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사의 과실이었다. 자연히 긴 다리를 앞으로든 옆으로든 빼고서야 양다리 길이가 맞았다. 형이야 신경 쓰지 않는 눈치지만 나는 그런 형의 모습이 짠해 보였다. 형보다 3살 아래인 나는 다리 건설 현장 감독관이니 많이 걷고 오래 걷고 빨리 걸어 다녀야 한다.
덕분에 두 다리는 튼튼하다. 어려서도 엄마는 나를 따라잡지 못했다. 잘못하고 달아나면 따라오기는커녕 뛸수록 거리만 벌어졌다. 분명 엄마한테 잡히면 매를 맞겠구나 싶어 도망다니다 불어 잡혀주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눈을 찔끔 감았다 떠보면 이래도 될까? 의심이 들 만큼 엄마가 웃으며 바라봤다. 너 참 빠르다. 칭찬인지 모를 말을 하고 앞서갔다. 그 뒤로 나는 기회만 있으면 뛰었다. 학교에서 무조건 달리기는 1등이었다. 친척 모임에서 형과 만나면 근처 공터로 나가 뛰었다. 형은 학교 성적은 1등이지만 달리기는 늘 꼴찌를 했다. 이상하게도 형은 벌어진 거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먼저 도착한 나를 향해 두 팔을 올려 흔들었다. 그리고 언제든 달리기 도전장을 내미는 나를 싫어하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순순히 따라줬다. 송수야 고맙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들의 아지트. 그곳에 가서 다리 위에 너랑 서보고 싶은데 어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되잖아. 왜 하필 나랑이야? 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봤다. 세상이 온통 회백색이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 여행을 다녀봤어야지. 그곳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곳은 너랑 가야지. 너랑 추억이 많은 곳이고. 그곳은 너랑 가야지. 너랑 추억이 많은 곳이고. 나도 형이 말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짐작했어. 가보자고. 출발한다. 오케이. 나는 부드럽고 약간의 산미가 좋던데 내 입에는 어떨지 같은 거로 내려왔는데 나는 커피만 몰라.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그만. 그 정도야. 형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커피가 좋다며 스트로로 쭉 빨더니 피곤한지 커피에 대해 몇 마디 더 하고 이내 조용해졌다. 절의 고도로 쫓겨난 듯 한참 고요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보다 입속이 뜨거웠다. 형이 내려온 커피를 쭉 빠는데 송이가 생각났다. 송이는 눈에 띌 때마다 커피를 들고 있었다. 비구니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놀랐다. 커피는 어쩌고 튀어나올 뻔한 말을 삼켰다. 나와 달리 엄마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다. 나중에 후회한다 해도 지금 마음이 그러면 가. 라고 말했다.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후회하며 살다 헤어지기도 하는데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될 일이라는 거였다. 결혼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도 공평하게 총량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였다. 엄마는 내게도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지 않는데 그런 생각에서인 듯했다. 늦게 결혼해서 짧고 굵게 살아도 결국 삶의 희로애락은 총량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였다.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서두르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는 때로 엄마 세대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의식이지만 나는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엄마는 처음부터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엄마가 겪었을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실패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거라는 편견은 잘못된 것임도 송이를 보면서 깨달았다. 만약 내가 수없이 낙방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 입에서 송이에게 어떤 말이 나왔을지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그랬다면 나는 하나 더 고통스러운 삶의 덮개를 끌어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송이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기회가 조금씩 비껴갔을 뿐이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더러 반대 차선에서 굉장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불안했지만 어둠이 조금씩 가시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쌍둥이 고모들은 다 잘 계시지? 윤서 누나도 잘 못 지내. 외숙모와 너랑 송이가 우리 곁에서 멀어진 이후로 우리끼리도 좀 그래졌어. 기태 와이프를 엄마가 잘못 소개시켜줬다고 이모는 엄마를 안 보고 싶어해. 같이 놀던 친구가 떠나도 서운한데 하물며 너희 가족은 멀리서 반짝이는 등불 같았어.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너희 가족이 반짝이며 보내는 등불을 보면서 방향 전환을 했거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우리같이 능력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등불이라니? 형, 나 놀려? 모두가 우리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뒤에서 무능하다고 비웃고 있다는 자격지심을 한동안 떨칠 수 없었는데 형의 대답은 의외였다. 송이가 호주로 어학연수 갔을 때만 해도 우리를 데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타워, 탈원과 동물원을 돌아다니며 전문 가이드처럼 활기가 넘쳤는데 그때 모습이 송이였어. 우리 모두가 송이를. 형의 목소리가 갈라져 들렸다. 송이는 있는 힘을 모두 끌어모아 열심히 살았다. 엄마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었다.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취업이라는 깊고 어두운 절망을 겪으며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등 떠밀리듯 윤서 누나 치과에서 상담 일을 시작했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배워야 했고 생판 모르는 일을 익히는 일은 쉽지 않은 듯했다.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지 송이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 송이의 화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짙은 스모키 화장을 했고 옷차림도 전과는 달리 야하게 변해갔다. 윤서 누나가 전화를 해온 것이 그 무렵이었다. 송이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점심을 아예 먹지 않고 여유어 갔고 간호사들과 다투는 횟수가 잦아졌다고 했다. 윤서 누나 말투에서 송이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냈다. 그건 누나의 말이고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했지만 송이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송이의 변화에 대해 의아해했고 대강을 눈치챈 후 윤서 누나에게 화살을 쏘았다. 사촌 동생인 송이에게 고용주 행세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렇게 변했겠냐는 거였다. 어느 순간 형이 입을 열었다.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오늘은 해돋이를 꼭 보고 싶어. 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랑 그냥 마주하고 싶어. 뜨거운 해. 꽤 오랜만에 보는 형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다. 형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대해 주었다. 판사님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셨는데 보고 싶은 건 봐야지. 어려운 소원도 아닌데 1시간 좀 넘게 걸리니까 충분히 해는 볼 수 있을 거야.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형을 바라보는데 형도 내가 모르는 삶의 짐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동안 풍요로운 환경과 타고난 능력의 성실까지 보태져 1등을 놓치지 않는 형의 인생은 거침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형이 무심히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라고 튕겨져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냐. 그러나 지는 싸움은 하기 싫은데 엄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거라고. 형이 커피를 홀짝거리다 말고 입을 열었다.
어떤 노인이 아들을 고발했다는 거였다. 아들이 재산을 몽땅 자기 앞으로 상속해 놓고 본 척도 않는 것에 격분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재산 귀속 재판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판결을 내리면서 슬펐다고 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의리와 신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다. 법적인 경계와 도의적 한계를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 내가 그렇지 않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피식 웃었다. 나도 부모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없어. 그게 불안하고 슬퍼. 형은 어려서도 남의 안녕이 본인의 안녕이라 믿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형은 아귀다툼해 가면서 삶을 야박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을 부정하다니 의외였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아기자기한 시골길이 나왔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순간 엄마의 쓸쓸함이 떠올랐다. 너희만 잘 지내면 돼. 했던 엄마의 진심을 알려고 들지 않았다. 그냥 엄마는 강한 사람이란 생각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나만 엄마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 초년에 혼자가 된 한 여성의 삶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다리 건설 현장을 오가며 맞닥치는 산과 강을 수없이 많이 오고 갔건만 오늘은 형과 단둘이라는 생각에 새롭게 보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져 올수록 많은 기억들에 치일까 두려웠고 이상하게 초조해졌다. 다리만 건너면 쌍둥이 고모들의 오래된 별장이 있었다. 숲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인 집이었다. 진입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로 좁고 숲이 우거져 열대 우림을 연상케 하지만 마당까지 들어가면 넓고 화사한 정원에 사계절 꽃과 나무가 풍성했다. 두 고모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대체로 쌍둥이 고모와 석준 형과 윤서 누나, 기태 형, 그리고 우리 가족 넷만 드나들었다. 무서울 법도 한데 다행히 주변에 비슷한 별장이 세 채가 더 있었다. 어른들 말에 의하면 한 집은 화가가 대체로 그곳에서 기거한다고 했고 두 집은 기이하게도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어느 한 집이라도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곳이 우리에게 재밌을 리 없지만 2층에서 어른들 없이 누나와 형들과 게임하고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침대에 엎드려 책 읽는 재미도 쏠쏠했다. 형과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나는 3학년이었다. 송이는 막 학교에 입학했다. 형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수성이 더 가깝다는 것도 알려주었고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라든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나 원자 번호 1번이 수소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가족 모임은 차차 뜸해졌다. 그 틈을 타 엄마는 갈 수 없는 사정이나 내키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어렵게라도 쌍둥이 고모에게 전하고 빠졌다. 거절할 말을 미리 연습하는 걸 나에게 들킨 날은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 부끄러워했다. 우리 가족이 빠지면 쌍둥이 고모들도 대부분 가지 않았다. 주로 엄마가 해가는 음식과 그들의 메이저 리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걸 은근히 즐겼다. 다리 옆 공터에 차를 세웠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다리 위에서 형과 나는 멀리 불구스름한 해가 뜨는 걸 지켜봤다.
나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황홀경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나와 달리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형은 말이 없었다. 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 문득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려서는 공포를 느낄 만큼 높아 보였던 다리였다. 지금 보니 너무도 낮게 느껴졌다. 특히 다리 건설 책임자인 내 눈에는 장난감 다리 같아 보였다. 형과 나는 같은 풍경을 보면서 서로 다른 기억을 품은 듯 보였다. 다리 위에 서서 누구 오줌 줄기가 더 멀리 뿜어나가나 시합하며 키득거리던 형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내 어깨에 묵직한 형의 손이 올라왔다. 그리고 몇 번 툭툭 다독였다. 겨우 3살 위인 형인데 이상하게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이 느껴졌다. 등뼈를 쓸어내리고 어깨를 토닥이던 아버지의 손과 흡사했다. 형과의 나이차는 중요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뚝심을 얻을 수 있다지만 책임감을 동반한 삶의 허함이 조금 메워지는 듯했다. 문득 나도 형의 묵직한 손처럼 송이와 엄마에게 진정으로 위안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어려서부터 형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형은 가진 능력 이상으로 겸손했다. 나처럼 엄마 체면을 위해 호감을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닌 형이 풍기는 천연의 맛이 좋았다. 감추고 싶은 내 근황이 큰 고모를 통해 엄마 귀에까지 들어갈까 두려워 형과 깊은 말을 나누지 못했다. 가뜩이나 상처받은 엄마가 아들의 못난 구석을 우회적으로 듣게 되는 게 싫었다. 그런데도 재수할 때, 실연을 당했을 때도, 최종 면접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을 맛볼 때 역시 위장되고 포장하는 데 익숙한 나를 멀찍이서 그림자처럼 지켜봐 주던 형은 든든한 후견인처럼 굴었다. 가끔 우연을 가장한 뜻밖의 만남처럼 앞에 나타나 희쭉 웃고 술과 밥을 사주는 형이 좋았다.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막막함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형이었다. 저렇게 서서히 떠오르는구나. 잉태된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처럼 힘들게. 처음 보는데 웅장하고 장엄하게 이글거리며 솟구치는 줄 몰랐어. 형은 전에 해 떠오르는 거 본 적 있어? 물론이지. 엄마는 매년 새해 첫날 해돋이 보러 가는 걸 연중 행사로 삼았거든. 나는 싫었어. 욕심도 야망도 없는 나보고 매년 해를 보면서 포부를 다짐하라고 다그쳤거든. 웃기잖니? 다짐을 다짐하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거. 더구나 매일 떠오르는 해를 아파트에서도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40간 넘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안타까워 당신이 눈 감는 순간까지 추모 기간이었으면 했다. 할머니 영향이 컸을 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엄마 역시 우리 가족이 무얼 해도 사치라고 여겼다. 겨우 친척 모임에 참석하는 게 가족 행사 중 유일한 거였는데 모이면 눈에 보였다. 쉽게 말해 빈부차이, 쌍둥이 고모의 배려 밑에 깔린 가진 자들의 여유와 권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신선했을 것이지만 엄마와 송이, 내가 좋아라만 할 수 없었던 게 분명히 있었다. 나는 우리 나이에 맞는 생각과 고민만 해도 되는 형이 늘 부러웠다. 어렸어도 눈에 보였어.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는 더 조심하고 겸손한 척하려고 노력했지. 너만 위장이 아니라 나도 연출이야. 이상하게 외숙모나 너와 송이가 아파 보이는 게 싫었어.
아니, 두려웠어. 가족 모임에 오지 않을까 봐. 나는 외숙모와 송이, 내가 좋았거든. 형이 연출이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태생이 연출이니 위장이니 하는 말들이 어울리지 않다고 믿었다. 빙그레 웃는 형의 옆모습을 보는데 깊은 곳에 감춰진 형의 뚫린 구멍이 보이는 듯했다. 사실은 나 3일 휴가 아니고 1년 휴직했어. 안식년 같은 거. 이럴 땐 미혼인 거 좋더라. 가볍게 떠날 수 있어서. 엄마는 아직 몰라. 여행 떠날 거야. 이번은 혼자 가지만 다음에는 너랑 같이 갈 거야. 지산 스님한테도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공부도 지긋지긋하게 해봤으니 1년쯤은 놀기도 해봐야지.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형이 고민의 끝에 서서 형의 자의로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구나 이해했다. 송이가 혜서 누나 치과에서 상담실장 일을 할 무렵 엄마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윤서 누나네 가서 집도 치워주고 반찬도 해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서둘러 농협마트를 그만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도. 쌍둥이 고모들은 엄마에 대한 살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듣기 좋은 말을 총동원했다. 시작은 반찬만 해주고 집 정리는 따로 전담할 누군가를 시키면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돈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받는 만큼, 아니 더 이상 찾아서 양심에 흡족할 만큼 했을 것이다. 그냥 파출부 역할을 한 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고모도 얼마 쥐어주고 자신의 집 반찬까지 요구했다는 말도 들었다. 나보다 먼저 알게 된 형이 쌍둥이 고모들과 윤서 누나에게 난리를 쳤다는 말도 후에 들었다. 돈 주면 부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외숙모와 송이를 고용했냐고. 그쯤에 엄마가 고모집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송이도 알게 된 거였다. 송이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엄마를 측은하게 생각하지만 존경하지는 않게 됐다. 엄마가 나와 송이를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서 가기 싫다는 송이를 등 떠밀어 윤소 누나 치과병원 직원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고모가 모시겠다고 해도 가지 않았다. 우리가 아버지를 추모하는 데 있어 게을리할까 감독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추모에 강요했다. 뭘 먹어도 어딜 가도 우리 애비가 좋아했을 텐데 쯧쯧.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했다. 잔인한 추억 돌림 노래는 남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추모할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임을 몰랐다.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순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눈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매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켰다. 나는 엄마가 느낄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희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 모임에서는 분정 없는 피에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쌍둥이 고모보다 엄마가 더 슬피 울었다는 거였다. 길고 나른한 울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면접장을 들락거리는 것은 친척 모임에서의 불편함과 흡사했다. 형은 그런 기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늘 여유 있게 합격했고 1등이나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아예 나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됐으므로 시샘이나 질투도 없었다. 형은 풍족한 귀족 같았고 나는 그 옆에서
형이 빛나기 위해 비교당해주는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할머니의 레퍼토리가 있었다. 홀로 3남매를 키웠다는, 그것도 아주 잘 키웠다는 자부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었다. 내 자식을 잘 키웠으니 큰 사위는 내과 의사, 작은 사위는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어느 국립기관에 근무하는 남의 새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자랑했다. 아버지를 말할 때는 작은 제약회사에 다녔지만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는 남편도 없는 시댁 모임에 가고 싶었을까?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동안은 안 가기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 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쌍둥이답게 뭐든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협의하고 추진했다. 처음에는 두 고모가 모든 걸 준비하고 몸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므로 참석을 고민하는 건 쓸데없고 소모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식구한테만큼은 끔찍했다. 얼마 가지 않아 엄마가 하는 음식의 맛이 좋다는 미명하에 모든 음식은 엄마 손에서 완성되었다. 아무튼 귀족을 따라다니는 느낌이었다. 모두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 웬만해선 비교가 되지 않았다. 성격도 좋고 공부도 1등해서 밀리지 않는 형과 누나를 만나면 나는 엄마 표정을 먼저 살폈다. 형과 누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데도 내 눈엔 잘난 게 눈에 띄었다. 어린 마음에 엄마 길을 살려주고 싶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형이 대단하다고 놀랄수록 더욱 오버해서 웃고 친절하려고 위장했다. 모든 심부름은 내가 했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는 나의 코미디를 구경한 것이다. 그런데 형의 칭찬과 놀라움이 선의의 연출이었다니. 세상 사람들은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게 삶이구나 싶으니 웃음이 나왔다. 형이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었고 누나는 의과대학을 나와 역시 의사를 만나 결혼하고 치과를 개업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나는 수많은 대기업 면접관 앞에서 웃고 대답하고 위장술을 펼쳤지만 낙방하고 또다시 면접관 앞에 서는 동안 형은 나에게 꾸준히 관심을 놓지 않고 연락해왔다. 겨우 중소건설회사에 합격해서 현장 감독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현장을 누비는 동안 어려서 내가 해온 웃고 떠들고 성격 좋고 관대한 척 했던 것이 빛을 발했다. 공사판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술에 절어 지낸다는 것과 같았고 진급도 빨랐다. 형과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절기상 우수가 지나서인지 강 가장자리만 얼음이 남아있고 중간으로 갈수록 물 흐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리만으로도 시원하고 경쾌했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소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갑자기 형이 시향구절을 낭송했다. 얼고 풀리고 인간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나는 다리 아래 얼어붙은 강에서 스케이트를 탔었다. 둘뿐이 아니라 윤서 누나와 기태형, 송이와 함께였다. 지금은 지산 스님으로 불리는 송이는 스케이트를 가장 잘 탔다. 속도도 빨랐지만 넘어지는 횟수가 가장 적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예쁜 데다 친밀감도 있어서 어른들이 예뻐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통틀어 가장 아꼈다. 송이 역시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고 할머니에게 우리 중에 가장 많은 용돈을 다 썼다. 할머니의 용돈은
엄마보다 후해서 송이는 늘 용돈이 넉넉했다. 나와 송이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형과 누나의 학업 성적과 월등히 차이가 났다. 두 고모는 할머니에게 말하는 방식을 빌려 대놓고 열올려 자신들의 자식 자랑을 셀프로 했다. 쌍둥이 고모들의 자랑질에 관객이 되어 들어주어야만 했던 나와 엄마, 송이의 자존감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두 고모는 눈치채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노트북이나 CD 플레이어를 짜잔 하고 들이댔다. 자랑질의 관객이 되어준 대가였지만 우리는 감사한 표정으로 하사품을 받는 것처럼 받아 챙겼다. 대학을 들어간 뒤 필요한 것이 없다는 단호한 내 거절 뒤로 두 고모의 대가성 뇌물은 끝이 났다. 주변이 흰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희끗희끗했다. 강물 흐르는 소리가 청명하게 들렸다. 우리 여름 휴가에 오면 이곳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지루하면 팬티바람에 한두 차례씩 다리에서 뛰어내렸잖아. 나 빼고 너는 물론 혜서와 송이까지 가뿐하게 뛰어내렸어. 궁금했어. 왜 나만 못 뛰어내렸을까? 지금도 다리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서 막상 다리 위에 서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생겨. 그게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언젠가는 뛰어내릴 수 있을지 늘 궁금해. 그런데 아직 무섭네. 아서 어려서도 못 뛰어내렸던 걸 지금 이 나이에 뛰어내린다고? 다리 부러지고 싶어? 허기가 밀려왔다. 형과 나는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또 나오자고 말을 맞추고 다리만 넘으면 있을 별장으로 향했다. 형한테 들은 대로 구조 변경을 한 탓에 목조주택이 갖는 특유의 습하고 눅눅함 대신 산뜻하고 쾌적해 보였다. 삼나무로 된 너와 지붕은 컬러 장판 지붕으로 바뀌고 실내는 목조 마감재에서 실크 벽지가 발려져 있었다. 매년 성탄 전야 미사를 마치고 이곳으로 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주로 엄마는 요리를 했고 할머니는 쌍둥이 고모들과 우리를 모아놓고 자신이 홀몸으로 어떻게 삼남매를 키웠는지 자랑하는 놀이를 시작했다. 나는 요리하는 엄마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부엌을 오고 갔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다그쳤다. 형이랑 누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배우라고. 그럴 때마다 공부는 학교 수업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내 능력이 그만인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엄마가 너무 슬플까봐 그런 말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다. 왜 우리 엄마만 부엌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지 두 고모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 특히 명절에 쌍둥이 고모들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 연휴가 끝날 때까지 먹고 싸갔다. 물론 봉투는 내밀고 가지만 나는 체한 듯 가슴이 무거웠다. 내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왜 우리 엄마만 일하게 하냐고. 그러지 않도록 할머니가 말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돈을 강조했다. 쌍둥이 고모들이 돈을 줘서 장만한 거니 걱정 말라고.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 형, 우리 밥 먹고 나가서 낚시하자. 그러자. 우리 어렸어도 강에서 낚시했잖아. 나는 잘하는 게 없었어. 그때 생각하면 물 먹는 하마 생각난다. 강에서 놀다가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나는 속상하면 물만 들이켰잖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물 먹는 하마처럼 찬물을 들이키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
언젠가 하마를 가까이서 봤거든. 더위를 삼키고 세상 걱정과 근심을 몽땅 들이킬 듯 큰 입으로 하품하는데 놀라웠어. 형만 강물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억지로 강물에 형을 빠뜨린 날 형은 잠꼬대로 안 된다고 소리쳤다. 형, 나 오이주 냉국 다 왔어. 엄마 깨기 전에 도마 소리 안 내려고 가위로 대충 잘라왔어. 얼음도 듬뿍 채우고 내가 좋아하니까 늦가을에 나오는 오이로 오이지 담아서 겨우내 먹거든. 잘했어. 나도 마늘종 무침 가져왔다. 나는 물론 마트에서 사온 거지만 우리가 이런 반찬 좋아하는 거 순전히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억지로 먹이면서 중독된 거 맞지? 친구들이 애늙은이처럼 그런 반찬 좋아한다고 놀렸거든. 근데 개운하고 칼칼하고 맛있는데 어쩌겠냐? 형이 벌떡 일어나 여러 젖혀진 가방에서 통조림으로 된 조미 번데기를 가져와 자랑스럽게 깡통 뚜껑을 땄다. 쩍 소리가 적막한 방에 퍼졌다. 어쭈? 많이 발전했네. 모두가 맛있다고 먹을 때 형만 무섭다고 못 먹었잖아. 이제 그 나이에 사나이 됐네. 형이 먼저 종이컵에 맑은 소주를 따라서 내 앞으로 밀었다. 자신의 소주잔에도 따랐다. 한 방울도 흘리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듯 얼른 고개를 숙여 넘쳐 흐르는 자신의 소주잔에 입을 대고 습 흡족한 얼굴로 잔을 들어 넘겼다. 그렇게 아까워? 나라면 모를까 형이 그러니까 낯설어. 갑자기인 거야? 아님 나하고 만날 때만 못 마시는 척한 거야? 아깝다기보다 좀 모자란 게 좋지. 넘치는 건 내가 싫어서 실수로 넘치게 따라줬어. 술은 선배들이 어찌나 억지로 먹이던지 먹을수록 늘더라.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 형의 말은 내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접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듯했다. 내가 사는 세상과 형이 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랐다. 우리는 밥을 먹고 다시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눈 위를 걸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다. 눈이 발을 감싸는 듯 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왜 보드랍게 느껴질까? 별장 뒤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해가 어느새 청수리 위에 떠 있었다. 붉은 기운은 얼어붙은 강바닥을 옅은 핑크색으로 물들였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도 성탄 전야 미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모인 날이었다. 송이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많은 회사에 원서를 냈지만 나처럼 꼭 채종에서 낙방을 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시험에서도 최종에서 고배를 마시고 많이 위축된 모습으로 기가 주고 있었다.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마다 송이는 그마저도 듣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별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송이를 내가 설득해서 가게 된 거였다.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와서 다시 힘내보자고. 송이와 나는 지방대학을 나왔다. 그렇지만 나도 송이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죽도록 해도 안 됐을 뿐이었다. 그러니 엄마의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건 뻔한 일이었다. 돈도 없고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두 고모와 비교해서 없다는 것이지 엄마가 농협마트 과일 담당 팀장이니 풍족하다고는 못해도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은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비치는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 몰랐다. 저녁에 송이가 좋아하는 새우구이와 엄마가 잘하는 갈비 때문인지
송이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기억에 남지 않을 시시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한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형과 누나는 쌍둥이 고모들 성화에 이곳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의 정막을 깨고 작은 고모가 입을 열었다. 송이야, 고모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윤서 치과병원에 가서 상담실장 해볼 생각 없니? 윤서는 그러면 좋겠다던데. 모두는 말하는 작은 고모를 응시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송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가볍게 웃었다. 대답을 한 건 송이가 아니고 나였다. 고모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절한다는 것이 고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가 입을 실룩거리며 나를 향해 비난조의 충고를 날렸다. 송이가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니? 가면 어때서? 언니 병원인데 사람이 능력껏 사는 거지. 나는 그날 송이의 능력을 엄마가 정해준 거라고 생각했다. 송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비행기 승무원이나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다. 몇 번 낙방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었다. 큰 고모가 형을 바라보는 눈빛과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사뭇 달랐다. 고모는 내가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알지? 이번 가족 모임은 우리 윤서 치과병원 개업 기념으로 한턱 쏘는 거야. 그런 얼굴이었고 엄마 눈빛은 눈치 있으면 너도 뭔가 해봐.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엄마를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대하고 성격 좋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엄마 얼굴을 흘깃거리다 눈이 마주치면 늘 엄마의 안색은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의 얼굴을 했다. 쌍둥이 고모들은 친척 모임에서 우리 남매를 배려한답시고 집중적으로 칭찬 공세를 해댔다. 나에게는 성격 좋다고 했고 송이는 키가 크고 예쁘다고 했다. 어느 한 가지 처지는 게 없는 형과 누나가 메인 요리라면 나와 송이는 전체 요리인 것이다. 칭찬은 너무 가벼워 금방 허공으로 흩어졌다. 동생은 더 예뻐 보여야 했고 나는 관대하고 성격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싱글벙글 웃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엄마를 위한 의식적인 과잉 모션이었다. 간혹 거짓말도 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쌍둥이 고모들이 성격 좋고 배려심이 크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기를 다 써버려서 40이 넘은 지금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해도 형은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소주 서너 잔에 취해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시작은 극성맞게 소개팅을 주선하는 큰고모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하게 결혼만큼은 본인이 결정하고 싶다고 흘리듯 말하고 고꾸라졌다. 송이는 착했다. 우리 형편에 언어 연수 다녀온 것도 죄스럽고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더 죄인처럼 굴었다. 송이를 윤서 누나 치과에 보낸 것은 엄마의 강력한 눈빛과 나의 방관이었다. 송이를 윤서 누나 치과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오래도록 괴롭혔다. 사유하지 못한 죄, 침묵한 죄는 위장보다 거짓말보다 나쁜 거였다. 송이 일이 있은 뒤로 형도 나처럼 방관자였다는 생각에 지금껏 만나지 않았다. 송이와 아무 연관도 없지만 열등한 나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된 셈이었다. 지산 스님이 머무는
작은 암자 법당 앞에 핀 홍매화가 생각났다. 고난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나선 구도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잠깐 방황이라고 여겼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핀 꽃 앞에서 송이를 세워놓고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세상이 주저앉는 느낌이었다. 입산 대기 과정을 마치고 행자 생활이 끝난 뒤에 송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려놓았다. 아직 승가고시를 거쳐 구족계를 받아야 어엿한 스님이 될 터이지만 산천초목이 모두 잠든 산사의 청량한 새벽을 가르고 청아한 목닭 소리가 자신을 살린다고 했던 송이는 인간계와 천상계를 아우르는 인천의 스승이 될 것을 확신했다. 형은 다리 위에서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어려서는 진짜 높아 보였는데 자꾸 보니 이렇게 낮을 수가. 여기를 나 혼자만 못 뛰어내렸다니. 형, 봄에 강이 풀리면 물빛이 참 예뻤는데 형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오랜만이다. 바람과 찬 공기가 햇살 아래 선 우리와 잘 어우러졌다. 형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으!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다. 형이 하얀 눈 위에 엎어져 있었다. 형, 뭐야? 다리도 시원찮은 사람이 객기를 부리면 어떡해? 나는 진심으로 염려가 되어 소리쳤다. 형은 다리 밑에서 웃고 있었다. 소원했던 다리 위에서의 추락을 실행에 옮겼다는 시원함이 얼굴에 그득했다.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어 했던 형의 추락에 내가 증인이 되어준 셈이었다. 형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허기를 채웠으니 앞으로 좀 더 가벼워질 것이었다. 나는 가볍게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형 옆에 주저앉았다. 엎어져 있던 형은 하늘을 향해 반드시 누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형과 나는 풋풋 웃음을 토해냈다. 송이는 또 엄마는 뛰어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지만 총량의 법칙을 믿는 엄마의 말대로 고독이나 외로움도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건 아닐까. 나는 마음속으로 송이, 아니 지산 스님의 안녕을 빌었다. 형, 지산 스님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는 아직도 대자로 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형에게 말했다. 골, 너랑 같이 가면 좋지. 너랑 따로 갈 때마다 같이 갈 날을 기대했어. 우리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나자. 다리는 괜찮아? 전치환술한 형이 진짜 뛰어내리면 어떡해. 인공관절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눈 쌓인 곳으로 엎어졌지. 나도 그쯤은 생각하는 놈이다. 나는 큰 박수로 형의 추락에 축하를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형한테는 역사적인 날이니까. 사진 한 장은 남겨야 할 것 같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가끔은 차라리 남이 속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 사촌. 그런데 정작 여기선 사촌끼리보다는 형제간의 삐걱임이 더 보입니다. 부모들은 그럴지라도 사촌간 우위를 다지는 모습은 참 흐뭇하네요. 물론 심연의 곡절을 겪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 조금 손해본다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옛말에 뭐 같은 부모의 비단 같은 자식이라더니
그래도 그 고모 자식 복은 있었네요. 그런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말입니다. 겸손하면 조선시대 맹사성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공복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아들이고 돌아갈 때도 손님이 말을 탄 뒤에 들어왔다. 이런 자세는 젊은 시절 한 고승에게 배운 것이다. 그는 고승에게 목민관의 도리를 물었다가 나쁜 일 말고 착한 일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이에 고승이 찻잔 가득 넘치게 차를 따르자 그가 화를 크게 내었다. 그러자 고승은 찻잔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은 잘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항상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당황한 그가 황급히 일어서 나가려다 문틀에 부딪혔다. 그러자 고승이 네 뭐라고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라고 말했다. 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라는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의 말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책나들 구독자님들은 이미 겸양의 미덕을 지니신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와 거리가 먼 긴 소설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밭이 여유롭고 넉넉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기분 좋게 하는 겸손, 그 겸손 속에 행복함을 누리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